네, 안녕하세요. 국제거래TV의 정우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문계약서를 정확히 해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과 영문계약서에 빈번하게 나오는 문구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계약서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결 수월하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일전에 올린 법률 잉글리시 영문계약서의 기본 형식과 구조라는 동영상 여기 위에 있죠. 그 동영상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계약서의 기본 형식과 구조를 익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 해독에 들어가야 독소조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문계약서가 어렵죠? 당연합니다. 외국 변호사가 아니면 한국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일단 계약 내용이 복잡할수록 계약서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긴 계약서를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 20여 페이지에서 5, 60페이지는 기본이고 본 계약서만 100페이지가 넘는 계약도 수두룩합니다. 국제계약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다른 영상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와 한 문장이 10줄 이상 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비법률가들은 머리에서 쥐가 날 지경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독소조항을 찾으라는 엄명을 받으면 영문계약서 검토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영문계약서 검토 시 독소조항을 찾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10가지 항목과 영문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어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독소조항을 찾으려면 계약서의 정확한 해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출연하는 법률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보캐블러리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아는 용어인데도 법적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영어 사전에 그 정확한 용어 설명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한 법률 용어 사전이나 아니면 영영 법률 용어 사전인 블랙스 러 딕셔너리 같은 얇은 것을 구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다른 영상들에서 법률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세세한 권리 의무들이 서면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럼 독소조항 파악을 위한 계약서 검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나의 권리는 무엇이고 또 나의 의무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령 간단한 무역계약에서 내가 셀러인 경우 나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 따라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 바이어는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지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하나의 권리가 부여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예외가 들어가면서 아주 복잡하게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검토하다가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네 번째 유의사항은 기본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원칙과 그 예외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의 원칙으로 정한 나의 권리가 있는데 예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래 나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게 돼요. 나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만일 상정한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원래 의무 이행의 정도보다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그런 예외가 들어가는 걸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계약 문구를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권리 의무도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원칙적인 권리는 무엇인데 만일 예상치 못한 예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도 원칙적인 의무 사항이 있는데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의무 이행을 하도록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영문계약서상 하나의 문장에서 예외 사유를 넣을 때는 unless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unless를 우리는 흔히
뭐뭐하지 않는다면으로 번역하는데 그러면 헷갈려집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때는 unless 이하의 내용을 앞에 부분의 예외 상황으로 생각하면 더 쉽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더 복잡한 문구는 블라블라하고 provided however that 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한참 기술한 내용은 우리가 수용 가능한데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지 않고 provided however that으로 또 길게 나가요. 그럼 영문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욕 나옵니다. 이 변호사 나쁜 놈들 하면서요. 그럼 그 내용은 뭐냐? provided that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자가 전자의 상황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앞부분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럼 앞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각 조항마다 다른 조항들이나 별첨 문서를 서로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는 해당 조항이나 별첨 문서로 가서 살펴보고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지금 3조를 검토하고 있는데 뒤에 10조에 있는 특정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요. 이때 3조와 10조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느 조항이 다른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것인지 여부를 잘 파악하면서 그 내용이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위와 유사하게 unless otherwise agreed hereing과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to the contrary in this agreement와 같은 문구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unless otherwise agreed herein 또는 except otherwise provided herein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할 때 그 문면상의 의미는 이 계약서에서 여기 내용과 달리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이죠. 그 말인즉슨 여기 내용과 상충되거나 달리 기술된 다른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더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나에게 유리해도 다른 조항에서 이와 반대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왜냐? 달리 기술되어 있는 조항이 더 우선하니까요. 그 반대로는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to the contrary in this agreement 이라는 문구인데 이 문구로 시작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to the contrary in this agreement 의 의미는 이 계약서에서 달리 기술하는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니까 다른 데선 달리 얘기해도 여기 조항의 내용이 가장 최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거기 내용이 나에게 유리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겠죠. 여섯 번째, 맨 앞부분에 정의조항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경우 정의조항의 단어는 보통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는데 그 용어는 계약서 본문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정의조항만 읽어보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 그 용어가 사용되는 조항에 가서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그 용어가 본문에서 사용되는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용어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독이 없게 돼요. 정의 조항의 데피니션 조항을 소홀히 해서 본문 조항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스스로 독소 조항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영어 실력이 정말 괜찮은데 아무리 읽어봐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 그 문장은 10중 8구 애매하게 잘못 쓰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문구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 아주 당당하게. 영어로 쓰여 있는 계약서들 중 형편없이 드래프팅 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여나 자기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괜스레 물어봤다고 쪽만 팔리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 하는 소심한 생각으로 넘어갔다가는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우기게 되거든요. 그럼 계약 문구의 해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이를 거론해서 조금만 명확하게 기술하면 되었을 것을 그러지 못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독소조항이나 다름없어요. 여덟 번째,
계약서 해독의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의 문법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영문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형편없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아주 정교하게 작성이 됩니다. 때문에 이를 정확히 해독하려면 문법 실력이 중요한데 다양한 문장 구조 파악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잘 하려면 다양한 관계대명사의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 특히 법률 영어에서는 which, that, whose, whom과 같은 관계대명사가 없으면 문장 구성이 되지가 않아요. 또한 생략된 관계대명사 방식도 아주 많이 쓰고요. 이 두 가지만 완벽히 잘 이해하고 법률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되면 영문계약서 해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용법을 내가 정확히 잘 모른다. 문장을 봐도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구, 부사절 등등을 금방 파악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영문계약서 검토를 접으셔야 우리에게 유리해집니다. 그런 분들은 영문계약서의 정확한 해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장 영어 문법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이상의 8가지가 충족되면 계약서의 독소조항, 즉 이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나에게 치명타를 가할 조항들을 색출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독소조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정해야겠죠.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요. 그럼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일 거절한다면 계약 체결 그 자체를 접으셔야 됩니다. 그런 독소조항을 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몸에 두르고 불꽃놀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들이밀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먼저 초안을 들이밀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바게이닝 파워가 더 커야겠죠.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초안을 들이밀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계약서 초안을 먼저 들이밀기 위해서는 법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비용이라 생각지 말고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직 이런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데 그럴수록 계약은 결국에는 불리하게 체결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보니 독소조항이 있더라. 그래서 젠장 손해를 봤다.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국제계약과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문계약서상 독소조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들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